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비판 여론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하겠다며 적극적인 여론 다스리기에 나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렸습니다. 5번 연속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건데 1분기 반도체 실적의 부진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저조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삼성은 이 자리에서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브랜드 X로 변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이 이미 해당 상표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X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건수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트위터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줄어든 6억 5,45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는 원전을 활용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덕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발전에 포함한 전환 부분 배출량이 지난해 2억 1,390만 톤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는데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석탄, 액화, 천연가스 발전량은 줄어든 덕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2% 줄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25.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석유 정제업은 제품값이 오르고 수출량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15.6% 늘었고 건물과 농축수산 부분 배출량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서울 용산은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된 고양이의 검사 시료를 확인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해당 장소를 소독, 출입 통제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동물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예찰과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산불 현장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리스 공영방송 ERT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오후 3시쯤 에비아 섬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ERT는 산불 위에 물을 투하한 비행기가 협곡으로 사라진 뒤 불기둥이 치솟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발생한 에비아섬 산불은 소방 비행기 4대와 소방관 100명의 진화 노력에도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유력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방류 계획과 관련한 실무급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오염수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일본은 비판 여론에는 강하게 대응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성의 있게 설명하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지난 5월 서울에 이어 2달여 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와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과 유튜브를 동원해 여론전 다각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해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오염수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인데 불리한 정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하게 반박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実際にですね、中国において、放出をされている、処理水、この濃度がさらにですね、高いというのも事実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して。 다만 일본 정부는 한중일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극단적인 갈등은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また具体的な協力の在り方、さらには地域の諸課題等について議論するということは大変有意義だ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한 뒤 방류 시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강온 양면의 여론전을 펼치는 일본. 하지만 오염수가 불안하다는 일본 내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일본의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1kg당 100베크렐로 국제식품구역위원회 기준보다 10배 엄격하다며 이런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에 분노한 교사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추모식을 지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집회를 위한 자원봉사 모집은 교사 200여 명이 한꺼번에 지원하면서 조기에 마감됐고 추진비 모금도 하루 만에 3,500만 원이 들어와 계좌 입금이 정지됐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의 49제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국세청에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내신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 가는 대목인데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파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다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거 확인했습니다. 모두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소 수천만 원에서 10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학원에도 문제를 판 건데 학교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영리행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검증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모두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현직 교원의 경우 시중에 일반 판매되는 문제집 저술이 아닌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 팔면 청탁금지법과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적발 사례도 범부처가 강력 대응합니다.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다고 거짓 홍보한 사례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킬러 문항 모의고사 제작업체가 병역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전문 연구요원에게 수능 문제를 만들게 한 사례는 원천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시 컨설팅 학원과 논술 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아 영어 학원은 편법, 불법 운영 합동 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다음 달 중 유아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인데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활용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강남 빌딩 숲에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서울 주요 지점의 전광판이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홍보 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은 저녁 8시에 개최됩니다. 중국 시각으로는 저녁 7시이고 인도는 오후 5시, 프랑스는 오후 1시입니다. 지금까지 언팩 행사의 주 무대였던 미국은 새벽 시간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한국 언팩은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전략 시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8%로 뒷걸음질 쳤지만 폴더블폰은 117%가 늘었으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6%에서 올해는 26%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제조사들이 폴더블폰 출하량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격전지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포나 아너 같은 회사들 새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서 접히는 부분을 U자형에서 물방울 형태로 바꿔 주름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용량과 무게 등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600 이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강자입니다. 지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75%, 삼성전자는 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에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언팩을 예년보다 2주 앞당긴 것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대에 불과한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더 빨리 늘려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트위터 상징 로고를 최근 기존의 파랑새 대신 알파벳 X로 전면 교체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단순히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위터는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앱 X의 가속화를 위해서 X 법인에 인수됐다며 이는 단지 회사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라는 이름은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140자 메시지만 주고받던 때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몇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브랜드를 X로 변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도 이미 X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시 거벤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에서 X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건수가 거의 900건에 이른다며 트위터가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은 100%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비디오 게임 엑스박스와 관련한 X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메타도 소프트웨어와 소셜미디어에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과 흰색을 쓴 X 상표를 2019년 등록했습니다.
거벤 변호사는 다만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의 X가 자신들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한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 안드로이드 폰용 앱이 미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4개 나라에서 출시됐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다음 주에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주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 챗GPT 앱은 지난 5월 아이폰용에 이어서 2달 만에 안드로이드용 앱까지 출시되면서 이제 모든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 25일 영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서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약 62조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 시행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서 구형 공정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EU는 이를 통해서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5회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2.4%로 동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5번 연속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저조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1.4% 성장률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OECD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2.4%로 동결했습니다. IMF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증가한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와 투자 실적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관광업 회복으로 1%포인트나 전망치가 뛰었습니다. 유럽 경제 중추 독일은 제조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0.3% 성장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2%, 내년은 4.5%로 전망한 반면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인 인도는 올해 6.1%, 내년에도 6.3% 고공성장을 전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 기조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관리 감독 강화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를 섣불리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나 극심한 기후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some adverse risks have moderated, the balance remains tilted to the downside, and it is too early to celebrate. IMF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다음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를 시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올라가 우리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항복판에 서울 면적 44배 달하는 미래도시를 짓는 네옴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사업 규모만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롯데타워 높이의 거대한 벽처럼 생긴 건물이 사막을 가로질러 만리장성처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로 뚫린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도시 아래 펼쳐진 운하에는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인근 사막에 서울 면적 44배에 달하는 미래도시를 짓는 네옴 프로젝트의 핵심 주거 공간, 더 라인의 축소판입니다. 이처럼 네옴시티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옴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차세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전문가들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접촉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을 방문한 네옴 CEO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alling for NEOM company, Korean business sector as an attraction for every sector in Korea to participate in. 사업 규모만 5천억 달러에 달해 우리 기업들에겐 대규모 계약을 따낼 기회의 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시장 바로 옆에 마련된 이곳 부스에서는 한국 기업 8곳이 네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네옴시티의 미래 교통수단, 도심 항공교통의 이착륙과 충전, 정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부터 투명한 유리로 건물 전면을 덮는 미디어 파사드를 개발한 기업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과밀화된 조심 속에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저희 H포트가 그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게 돼서 저희들은 저희 제품을 이렇게 육안으로 다 보여드리고 또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네옴과 우리 기업,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구상에서 목이 가장 긴 동물, 바로 기린이 떠오르실 겁니다. 기린은 무려 2m가 넘는 목의 길이 때문에 또 다른 신체적 특징도 갖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